안녕하세요. 박기호 논술의 정유현입니다. 이번에는 3강 워크북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추론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두 대상의 유사성을 전제로 A에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B에도 그런 속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비 추론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설명항과 피설명항 사이의 어떤 법칙성, 특히 인과성을 토대로 원인을 설명하거나 결과를 예측하는 인과 추론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은 이제 그에 대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을 먼저 보시면은 1번 제시문, 2번 제시문을 활용한 소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첫 번째 1-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강 문학독해법에서 배웠었죠. 주객법을 활용하면 이제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강을 잠깐만 상기를 해보면 2강에서는 문학작품도 좋고 그리고 어떤 주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어떤 주체의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어떤 주체와 객체를 파악하고 그들 사이의 연관고리를 분석함으로써 주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주체의 행위 그리고 객체의 어떤 대응 방식이나 대립 그리고 그것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1번 제시문에서 주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바로 당연히 어미새겠죠. 어미새 그리고 객체는 목적어에 주목을 하면 되겠죠. 어미새가 지금 행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벌레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라고도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포식자가 벌레를 먹이로 삼는다 또는 이제 희생을 시키는 그런 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레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겠죠. 무대응 또는 무기력한 어떤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와 객체 사이의 행위를 이 필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모성애의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모성애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이다. 특히 이 어미새와 새끼새가 속하는 가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결과라고 본다면 가정의 어떤 평화와 행복 정도로 이제 결과를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채점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통 이 객체를 벌레가 아니라 이제 새끼새라고 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1 제시문만 놓고 봤을 때는 정답으로 인정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논술에서는 이제 제시문의 관계를 좀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1번 제시문과 2번 제시문이 제시문 1로서 이제 한데 묶였다라는 이유는 제시문 1과 2 사이에 어떤 모종의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인 연관성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데라는 논리적인 연결사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라는 역접의 연결어는 이 대상이 되었던 1번에서는 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먹이 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제 어떤 사고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2번에서는 1번에서 객체가 되었던 것을 주체로 다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2번에서 주체는 벌레, 반대로 2번에서 이제 객체는 그 벌레가 이제 입에 들어가는 새끼 입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벌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벌레의 희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정에 행복을 주는 존재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벌레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부모를 잃거나 자녀를 잃어서 그래서 가정의 어떤 평화가 깨지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과 어떤 사상을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제 역지사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번, 1-2번을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으나 이제 1번에서 객체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것은 새끼새라기보다는 벌레, 즉 2번에서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나왔는데요. 1에서 2로 발상을 전환하는 방식은 상대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는 것, 한마디로 역지사지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문장으로 풀어 쓴다면 동일한 현상도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2로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빈칸을 채우는 것인데 여기서 범주는 소재와 원인 그리고 결과, 그래서 인과관계를 이제 찾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2를 보시면 여기서 먼저 3번을 보시면 여기서 소재는 바로 집을 수리하는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어떤 전통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대문간에 붙어있는 방 3칸이 낡아서 수리하게 된 상황, 집을 수리하게 되는 상황이 소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3칸 중에서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죠. 비가 새는 것이라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루었다. 비가 새는 것에 대한 대응 방식을 원인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것을 미루고 또는 문제를 방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가 한 번만 새어서 즉각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비가 적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거나 방치했던 쪽에서는 반대로 경비가 증가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3번과 4번 제시문 사이에 어떤 모종의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연결어가 이제 순접이죠. 마찬가지로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성을 전제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재를 보면은 인간의 어떤 몸에 어떤 탈이 났다. 몸에 탈이 난 상황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잘못, 나아가서는 국가의 통치 상황까지를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재를 정리해서 본다면 인간, 개인의 신체 또는 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인격적인 부분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사회의 어떤 통치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의 원인은 당연히 그 신체의 병리 현상 또는 인격의 병리 현상은 다른 말로 잘못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의 병리 현상, 여기서는 백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백성의 어려움 정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미루거나 방치했을 때 이제 바로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더라 라는 사실을 이제 빈칸에 써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번은 이런 3과 4 제시문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90자 정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3과 4의 내용을 결국은 일반화하라는 것이죠. 3에도 해당되고 4에도 해당되는 말로, 즉 이런 어떤 지역적인 말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가 새는 것을 방치한다, 병폐나 잘못, 백성의 어려움을 방치한다, 이것을 일반화한다면은 뭐 문제 상황 정도로 일반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3과 4는 문제 상황을 이제 즉각적으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는 글이다라고 문장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1과 비교했을 때 3에서 4로 발상이 전환되는 것은 역접이 아니라 순접이었죠. 그래서 자세히 이제 빈칸을 세어보면은 그렇게 순접의 방향으로 사고를 발상을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영역 사이에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사성을 전제로 유비추론, 준말로 유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시문 1과 2를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문항 2번 같은 경우는 제시문 4개를 이제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각 제시문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시문 3을 보시면 한 시대에 힘써야 하는 일, 뭔가 그런 시대의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3가지가 나오고 있죠. 어떤 사회제도의 기틀을 세우는 창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을 확립하고 창립하고 세우고 기틀을 잡는 일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지키고, 여기서는 준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승하거나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존 사회제도에 뭔가 병폐가 생겼을 때 고친다라는 의미죠. 고치고 개선하는 세 가지 역할이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수성의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의 의미를 말하기를 성황과 현명한 재상이 기존의 사회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는 굉장히 사회제도에 기틀이 잘 갖춰진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제도의 기틀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은 그것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수용하고 순응하면 그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그 제시문을 독해하는 그 논의의 범위를 논제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논제를 보시면 우리 독해의 방향은 엄격하게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한정해서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어떤 영향력을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사회제도의 영향력이 강조되고 있고, 그것이 개인의 행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은 다소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좀 수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 특히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제시문의 입장이 점점 좁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제시문을 보면서 이제 분류가 완성이 될 텐데, 제시문 4를 보시면 여기서는 조회족의 뽀뚜루라고 하는 사회 관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뽀뚜루라는 것은 굉장히 긴 길이의 나무 토막을 턱에 꽂는 것을 말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조회족,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회에서 보편화된 미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4를 보자면 기존의 사회 관습, 뽀뚜루라는 사회 관습이 굉장히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위를 아주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개인은 그것에 대해서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제시문 3과 같은 맥락에서 제시문을 독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5, 6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같은 입장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5를 보겠습니다. 제시문 5에서도 히잡이라고 하는 그런 사우디의 문화, 관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잡 착용을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독일 장관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의 근거를 보니까 바로 개인의 선택의 권리, 즉 여기서는 사회제도의 영향력보다는 개인의 어떤 자율성, 개인의 기본권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체적인 판단에서 좀 잘못된 부당한 사회제도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거부할 수 있고, 비합리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나와 있죠. 거부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영향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개인의 영향력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6에서도 이 그런 세금을 유용해서 이제 비리에 사용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한 일개 개인이 이제 내부 고발을 통해서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적극적이고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통해서 잘못된 폐단, 사회제도의 폐단을 개선할 수 있음을 제시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도 개인의 영향력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3, 4, 5, 6 제시문을 분류를 하자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 상호 영향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3과 4 같은 경우는 사회제도의 영향력이 부각이 되었어요. 사회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개인은 그것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개념화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사회는 개인의 총합 이상의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 실제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사회 실제론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시문 5와 6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개인의 어떤 주체성과 자율성이 전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영향력이 보다 크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주체적인 판단이 사회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를 바꾸는 것은 결국 개인의 몫이다. 사회의 실제적인 힘이라기보다는 개인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회 명목론이라고 개념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2번에서는 이 분류한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입장 1, 즉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각각을 이제 요약을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조건은 200자 내외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자라는 것은 우리가 한 문장을 보통 50자 내외다라고 하면은 4문장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입장, 3과 4의 공통적인 입장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사회 요지, 그 다음에 제시문 사회 요지를 모두 써야 득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통적인 입장만 쓰거나 아니면 제시문의 요지만 나열한 글은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요약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이제 앞에서는 주로 인문학, 사회학 주제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좀 경제학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현상의 원인을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여대 문제를 활용한 것인데요. 문제를 보시면은 제시문 7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는 그 개념, 핵심어의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7을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일반화함으로써 기회비용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회비용의 의미를 핵심어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요약을 하면 돼요. 기회비용이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바로 선택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선택지가 여러 개인 상황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기본 전제를 밝혀줘야 되겠죠. 선택의 상황에서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듯이 선택은 늘 대가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대가의 의미를 굉장히 엄밀하게 경제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란 두 번째 문단에 일반화된 서술이 아주 잘 나와 있죠. 보시면 어떤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대안들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다 라고 정의를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대안들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술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만약에 선택지가 A, B, C가 있을 때 A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명시적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명시적인 비용은 바로 선택한 대안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선택한 대안에 이제 따르는 비용.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겠죠. 근데 이제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묵시적이다 또는 암묵적이다 라고 하는데 그 포기한, 그 선택한 대안으로 인해서 포기한 활동에 대한 가치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비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택의 상황이다 라는 기본 전제를 언급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정의는 포기한 것들에 대한 가치다. 구체적으로 상술하자면 명시적 비용과 그 다음에 포기한 활동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파례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라는 대전제는 아마 7과 일맥상통하죠. 근데 그 선택의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상황, 선택지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두 가지로 좁혀져 있죠. 바로 노동시간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여가시간을 늘릴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최대화할 것이냐 아니면 여가를 향유할 것이냐. 그래서 그 상황이 나와 있죠. 노동시간을 늘릴수록 임금은 증가하지만 대신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바로 취미생활과 가족과의 여가시간이다. 그래서 그 원인이 서술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제한성이 원인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바로 임금 인상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임금 인상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그 노동 유인책이 더 큰 거죠. 노동 시간을 늘림으로써 받는 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동시에 여가를 줄일 수 있고, 반대로 같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전부 다 같은 수준의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대신에 여가를 늘려볼 수도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개인의 소득 수준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해를 토대로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면 무엇을 하였을 때 노동과 여가라는 선택지가 있다. 바로 조건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바로 임금이 인상하였을 때 노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가 시간을 늘릴 것이냐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근데 어떤 선택을 하건 우리가 제시문 7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만일 여가 시간을 선택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이제 명시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여가에 소요되는 비용 바로 명시적인 비용이고,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비용까지가 기회비용에 포함된다고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칸은 그 암묵적 비용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여가를 위해서 포기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고, 여기서는 여가를 포기한다. 그건 여가를 선택한다. 그것은 곧 노동을 포기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시간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노동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 9를 읽고서 주어진 단어 3개, 바로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경제제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욕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활용해서 팔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찾아서 서술하는 것이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인을 추론함에 있어서 기준이 주어져 있었죠. 제시문 9를 기준으로 삼아서 팔의 현상을 설명하는 설명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6강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설명형 문제에서는 설명의 대상, 그리고 기준, 그리고 지점을 통해서 내용을 추론하는 그런 논리적인 서술 방식을 통해서 논증을 명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상은 당연히 팔의 현상이겠죠. 팔의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선택의 문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팔을 보시면 일하는 시간을 늘릴 거냐 아니면 여가를 늘릴 거냐라는 선택지가 있었죠. 그래서 노동이냐 아니면 여가냐라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 현상을 구를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구의 핵심어를 보면 바로 희소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희소성이 무엇이냐? 제시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희소성은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서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충돌 상황을 얘기하죠. 욕구는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자원은 매우 한정적이다.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둘 사이의 충돌,
때문에 희소성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경제재와 자유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는 경우는 그 희소한 가치, 희소한 그런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가,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제재라고 부르고, 희소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같은 것은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유재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기준에 입각했을 때 8의 구체적인 어떤 지점, 설명 지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이제 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노동과 여가에 대한 욕구겠죠. 그래서 노동 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그래서 소득을 최대화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여가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무한하다. 무한한 속성이 있다. 그에 비해서 이 시간이라는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서 추론되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제한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희소성을 갖고 있는 경제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화의 속성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그런 경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즉 노동과 여가라는 그런 무한한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라고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무한한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서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어떤 제시문을, 논술에서는 제시문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거나 독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제시문 간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전제로 문제를 푸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한 바를 적절한 개념으로 좀 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탐구 시간에 배우는 사회 실제론이나 사회 명목론 같은 개념을 틈틈이 우리가 이제 익힐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명확한 개념화 능력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북 해설서를 갖고 계시죠. 해설서를 참고해서 본인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복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 결과를 통해서 리포트가 배부될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고 이제 개선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